이 돈 내가 나한테 갚아야 할 거야. 그가 그렇게 말하며 내 손바닥 위에 5만 원짜리 한 장을 올려놓았다. 잔잔한 호텔 조명 아래 그 지폐는 이상하게 반짝였다. 나는 손끝이 떨렸다. 50년 만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 마주한 얼굴,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진 그의 눈빛엔 여전히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남아 있었다. 무슨 소리야, 성태야. 그때 내가 내게 남긴 게 이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화도 원망도 아니었지만 그 말엔 50년 동안 눌러온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오늘은 졸업 50주년 동창회였다. 호텔 연회장 안은 웃음과 추억으로 떠들썩했지만 내 마음은 어딘가 불편했다. 그 중에서도 낯익은 얼굴 하나가 눈에 밟혔다. 바로 성태였다. 조용하고 성실했던 그 친구. 그런데 그가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올 때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잘 있었냐, 윤기야. 그래, 넌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지. 딱 50년 만이네.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더니 그 안에 지폐를 내 손 위에 올려놓았다. 받아. 그때 내가 나한테 남긴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때라니 언제의 일이지? 그 질문이 떠오르는 동시에 50년 전 봄의 장면이 불쑥 되살아났다. 1974년 봄.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성태는 늘 조용했지만 성실했고 나는 반장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무실 금고에서 장학금 일부가 사라졌다. 교감 선생님은 나를 불렀다. 윤기야, 혹시 어제 교무실 근처에 누가 있었는지 아냐?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너무 쉽게 말했다. 성태가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무너졌다. 그는 아무 해명도 못한 채 학교를 떠났다. 누군가는 그를 도둑놈이라 불렀고 나는 그 말을 막지 못했다. 그 후로 50년 그는 연락 한 번 없었다. 그 일이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성태야, 아직도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있었냐? 마음에 둔 적이 없으면 오늘 너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겠지.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묵직했다. 이건 복수야.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복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50년 동안 널 미워할 때마다 1,000원씩 모았어.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야. 나는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다. 지폐 한 장이지만 그 안엔 50년의 시간과 상처가 담겨 있었다. 그럼 지금 나한테 이걸로 복수하는 거야? 아니. 그럼 뭐야? 이건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리는 사면장이야. 그의 말에 숨이 멎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넌 내 삶을 살았고 난 내 인생을 미움 속에 묻었어. 그런데 그게 결국 나를 망가뜨렸더라. 그래서 이 돈은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가 얼마나 긴 세월을 그 말 한마디로 버텨왔을지 그때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성태야, 미안하다. 그때 나는 어렸고 상황이 무서웠어. 어렸다는 말로는 세월이 안 덮이더라. 그래도 괜찮아. 오늘로 끝내려고 왔으니까.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분노가 아니라 이상할 만큼의 평온함이 있었다. 그는 돌아서며 말했다. 그 돈 잘 간직해라. 언젠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고 싶을 때 그때 써. 그 뒷모습은 낡은 복도 조명 아래 작게 흔들렸다. 나는 손에 쥔 5만 원을 바라봤다. 그 지폐가 내 손안에서 점점 뜨거워졌다. 문득 봉투 안에 있던 쪽지가 떨어졌다. 거기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결국 미워한 건 너도 나도 아닌 나 자신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날 내가 그에게서 받은 건 돈이 아니라 용서의 무게였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제 그날을 놓아줘. 나는 고개를 숙였다. 성태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50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다. 성태를 만난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탁자 위엔 아직도 그 5만 원짜리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불빛 아래 반사된 그 종이는 이상하게 묵직했고 내 머릿속엔 그의 말이 반복됐다. 그 돈,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고 싶을 때 써.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새벽 그 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정말 누군가를 용서할 자격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식탁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어제 동창회는 어땠어요? 다들 잘 지내요? 나는 잠시 멈췄다. 응, 잘 있더라. 근데 그 중에 성태도 왔어. 그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 사람? 그 이름 참 오랜만에 듣네요. 아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당신 그 일 아직 마음에 걸려요? 나는 대답 대신 커피잔을 들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가 오랫동안 그 일을 마음 한켠에 묻고 살았다는 걸. 이젠 좀 내려놔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프게 들렸다. 그래, 모두에게는 지난 일이겠지. 하지만 그 사람에겐 50년을 견뎌야 했던 오늘이었겠지. 그날 오후 아들 준호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다. 그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늘 바쁘다. 내가 커피를 내리자 그는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 어제 동창회 다녀오셨다면서요? 요즘 그런 자리 가면 다들 부러워하던데요. 나이 들어도 친구가 있다는 게.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친구들은 있더라. 그런데 진짜 친구는 한 명뿐이었더라.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5만 원 지폐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다. 아들이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뭐예요? 어제 친구가 이걸 내밀더라. 50년 만에. 준호는 잠시 웃었다. 와, 감동적인 재회 같은데요? 그래도 친구가 아직 기억해줬다는 게 대단하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어. 아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나는 천천히 오래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다. 고등학교 시절 내 말 한마디로 친구의 인생이 바뀌었던 일. 그날 이후 한 번도 그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어제 그가 나타나 5만 원을 건넸다는 이야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진짜 그랬어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찔렀다. 어렸을 때 일이야. 그땐 그냥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그게 사람 인생을 바꿨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를 비난하는 말투는 아니었지만 그 안엔 실망이 섞여 있었다. 아버진 늘 정의롭고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일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진짜 심판은 친구의 입이 아니라 아들의 눈 속에 있었다. 밤이 깊었다. 아내는 거실 불을 끄며 말했다. 당신, 준호가 한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요. 세대가 다르니까 이해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맞는 말이야. 난 내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었어. 그게 내 죄야. 아내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살짝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용서했잖아요. 근데 왜 당신 자신은 못 용서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성태의 말처럼 내 가슴을 깊이 찔렀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그 봉투를 꺼냈다. 5만 원짜리 한 장이 여전히 깨끗했다. 하지만 어제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다. 그 순간 문득 성태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그 돈,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고 싶을 때 써. 나는 천천히 그 지폐를 접었다. 그리고 사진첩을 꺼내 젊은 시절 우리 셋이 찍은 졸업사진 속에 끼워 넣었다. 사진 속엔 나 성태, 그리고 웃고 있던 또 다른 친구 철수가 있었다. 그때 알았다. 성태가 내게 돌려준 건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인간관계의 무게였다는 걸. 저녁 무렵 아들이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생각 많이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는 용기인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탁자 위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5만 원은 사진 속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묻혀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늦봄의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이 내 어깨를 스쳤다. 마치 오래전 성태의 손길처럼. 성태야, 이제야 알겠어. 진짜 빚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구나. 성태를 다시 만난 지 일주일째 집안 공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예전처럼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엔 어딘가 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그녀가 물었다. 그 사람 아직 연락 와요? 아니, 그런 일은 이제 끝났어. 끝났다고 당신이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잔잔히 한숨을 쉬었다. 요즘 당신 표정이 달라요. 무슨 일 있죠? 없어. 없긴요. 당신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잠시 멈췄다.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 그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50년 전 단 한마디 거짓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던 사람이었다. 며칠 후 아들 준호가 퇴근 후 들렀다. 그는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나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은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 회사에서 들었는데요. 성태 씨 아드님이 요즘 꽤 성공했다네요. 큰 건설사에 근무하고 재단도 만들었다던데요. 그래. 그런데 이상한 얘기가 돌더라고요. 나는 그의 표정을 살폈다. 무슨 얘기? 아버지가 그분 재단 쪽에서 무슨 도움 받았다는 소문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잔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헛소리야. 저도 안 믿어요. 그런데 회사 사람들이 그런 말하니까. 그건 누가 퍼뜨린 건데?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인터넷에도 떠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세상은 변했고 소문은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성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3번 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윤기야. 성태야. 인터넷에 이상한 얘기 돌아. 나랑 너 얘기야. 알고 있어. 나도 봤어. 그거 누가 그런 짓을. 신경 쓰지 마. 세상이란 게 원래 그래. 진실보다 자극이 더 빨리 퍼지잖아. 그래도 이렇게 놔두면 오해가. 괜찮아. 이번엔 내가 널 지킬 차례야.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했다. 50년 전엔 내가 그를 무너뜨렸는데 이젠 그가 나를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일하던 아들이 전화했다. 목소리가 격했다. 아버지, 회사에서 그 얘기 또 터졌어요. 아버지가 예전 친구 통해서
건설 프로젝트 청탁받았다고.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아버지 이름이 기사에 나왔어요. 50년 전 사건의 당사자, 재단 기부금 연루 의혹이라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번졌다. 내 이름, 성태의 이름, 그리고 의혹이라는 단어가 선명히 박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서류를 들고 와서 말했다. 아버지, 이거 재단 쪽에서 보낸 팩스예요. 후원자 명단에 아버지 이름이 올라와 있대요. 기부금 5만 원. 그건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다. 그건 그날 성태가 준 바로 그 돈이었다. 나는 그것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건 내가 써야 한다는 말만 남겼다. 그 돈이 어떻게 재단 명단에 올라갔는지 나는 몰랐다. 아버지, 혹시 그 돈 진짜로 받았어요? 준호의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다. 받았지. 근데 그게 돈의 의미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봐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지. 세상은 언제나 사정을 몰라도 판단부터 하지. 그때 느꼈다. 성태가 50년 동안 짊어졌던 오해의 무게가 이제야 내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는 걸. 며칠 후 성태가 직접 찾아왔다. 그는 지친 얼굴로 내 앞에 앉았다. 윤기야, 내가 미안하다. 그 돈은 내가 내 이름으로 기부한 거야. 내가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아서. 그게 더 큰 문제야, 성태야. 몰랐어. 이렇게 될 줄은. 난 그냥 우리가 진짜로 끝냈다고 믿고 싶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를 향한 원망보다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 결국 우린 아직 그날에서 못 벗어났나 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이번엔 우리가 함께 서자. 진실을 말하고 끝내자.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야 진짜로 속죄할 때가 왔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여전히 50년 전 졸업사진이 있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그 사진을 꺼내어 가만히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성태야, 이번엔 내가 너 옆에 설게.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묘하게도 50년 전 그날처럼. 신문에 내 이름이 실린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전화가 울리지 않았다. 늘 먼저 연락하던 친구들이 이번엔 아무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단 한 명, 성태를 제외하고는. 나는 신문을 들고 거실에 앉았다. 사진 속 내 얼굴 위에 큼지막하게 적힌 글씨. 50년 전 의혹 인물, 재단 기부금 부정수수 논란. 그 아래엔 내가 모르는 사실들이 마치 진실처럼 쓰여 있었다. 과거 사건 관련자, 기부금 청탁 정황, 재단 내부 의혹 제기. 나는 손끝이 떨렸다. 신문을 구겨버리려다 멈췄다. 내가 세상에 대항할 자격이 있을까? 이미 반세기 전 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는데 그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말없이 신문을 내 앞에 내려놨다. 이거 정말 아니죠? 당연하지.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그 사람, 성태 씨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이 내 귓가를 찔렀다. 지금 나보다 그 사람을 믿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도 그 사람도 그냥 너무 깊게 얽혀버린 것 같아서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에 더 아팠다. 세상은 언제나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요. 이번엔 당신 차례인가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펐고
현실적이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밤이 되자 전화가 울렸다. 성태였다. 윤기야, 기자들이 나한테도 연락했어. 재단 내부 문서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거야. 내 이름? 내가 그 돈 기부한 거잖아. 그랬지. 근데 재단 내부에서 무언가 조작됐어. 마치 내가 청탁한 것처럼. 왜? 내 생각엔 재단 안에 나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지금 나까지 끌어들인 거야? 성태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미안하다. 내가 널 위험하게 했어. 그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그의 한숨이 무겁게 떨어졌다. 그 한숨 속엔 죄책감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며칠 뒤 회사에 다니던 아들이 불쑥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아버지,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투자자들이 다 빠지고 대표가 나보고 책임지래요. 책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기사에 우리 가족 이름이 같이 나왔어요. 부정기부 가족회사 연루 의혹. 나는 숨이 막혔다. 준호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들은 사실보다 기사 제목을 믿어요, 아버지.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 안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어릴 때부터 당신은 내 자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 얘길 못하겠어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찔렀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이 내 손등 위에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잡을 용기가 없었다. 며칠 후 성태가 내게 직접 찾아왔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다. 눈 밑엔 깊은 그늘이 졌다. 윤기야,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재단 사람들이 나를 내쫓았어. 내부 고발이 있었대. 내가 50년 전 일로 복수하려고 기부금을 조작했다고. 뭐라고? 이젠 나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엔 힘이 없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그럼 우리 둘 다 죄인이 된 거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애초에 같은 배에 타 있었던 거야. 다만 그게 이렇게 오래 떠다닐 줄 몰랐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 수십 년 동안 입에 대지 않던 술이었다. 한 잔, 두 잔. 병이 반쯤 비워질 즈음 창밖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성태는 결국 나를 대신해 세상의 욕을 먹는구나. 그는 나를 용서했지만 세상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세상의 분노가 이제 나에게로 넘어왔다. 이게 용서의 대가인가? 나는 혼잣말을 했다. 아내가 다가와 조용히 술잔을 치웠다. 당신, 이제 그만해요. 더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시작했잖아. 50년 전 모든 게 내 입에서 시작됐어. 그녀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럼 이제 끝내요. 이번엔 당신이 그 사람을 지켜줘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이 왔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나는 작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문사 앞 계단 낡은 정장 차림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나를 향했다. 저는 50년 전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사람을 다시 세상에서 몰아냈습니다. 순간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마이크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건 변명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고백입니다. 그날 밤 성태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봤다. 이제야 내가 내 자리를 찾았구나. 고맙다, 윤기야. 그 한 줄에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무겁던 죄가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신문 한 구석에 짧은 기사 하나가 실렸다. 재단 기부금 의혹 무혐의. 사건의 중심 인물. 자진 고백 후 명예 회복.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세상은 여전히 모질고 냉정하지만 적어도 한 줄의 진실은 살아남았다. 창문 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오래된 졸업사진을 꺼내어 한참을 바라봤다. 사진 속의 세 사람. 웃고 있던 그 시절의 우리. 성태야, 이제 정말 끝났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또 다른 시작이 싹트고 있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 남은 그의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 나는 집안에 며칠째 머물렀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은퇴 노인의 고백이라며 나를 조롱했고 인터넷 댓글에는 늦게 깨달은 위선자, 쉬하는 죄인, 이라는 말들이 넘쳐났다. 나는 그 모든 걸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상했다. 성태의 재단에서 왜 내 이름으로 기부금이 처리됐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부정 청탁으로 둔갑했는지, 누군가는 그 안에서 조작했을 거란 의심이 들었다. 그날 오후 성태가 다시 찾아왔다. 그는 전보다 더 야위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윤기야, 이거 보여주려고 왔어. 그는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인쇄된 문서 수십 장이 들어 있었다. 재단 회계 보고서, 기부 내역서, 감사 기록이라는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게 뭐야? 내가 재단을 나가기 전에 복사해둔 문서야. 내부 직원 중 한 명이 돈을 빼돌렸어. 그런데 그 흔적을 없애려고 내 이름과 내 이름을 연결시킨 거야.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럼 그 기부금 사건은 우릴 희생양으로 만든 거야. 내가 죄인으로, 내가 공범으로 보이게 하면 진짜 범인은 사라지니까. 나는 손에 쥔 문서를 바라봤다. 그 종이 위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재단의 감사이사 박태진. 성태의 오른팔이자 예전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하던 인물이었다. 이걸 경찰에 제출해야지. 그럴 순 없어. 내가 직접 얻은 게 아니라 내부 직원이 몰래 복사한 거야. 증거 능력이 불안해.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성태는 잠시 침묵했다. 윤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야. 이걸 내가 세상에 알릴 수 있다면 그게 마지막 부탁이야. 나는 그의 눈을 봤다. 그 눈빛엔 피로와 체념이 함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글을 썼다. 타자기 대신 오래된 노트에 손글씨로 썼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거짓보다 오래 산다. 그 한 문장으로 시작해 내가 봤던 것, 들었던 것, 느꼈던 죄책감과 후회를 모두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위해 세상을 향해 싸운다. 다음 날 신문사 후배였던 장 기자를 찾아갔다. 그는 젊고 예리한 눈을 가진 기자였다. 선배님, 이번 사건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땐 나도 세상이 무서웠지. 하지만 이제 무서운 건 진실을 감추는 사람들이더라. 나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장 기자는 조심스레 문서를 훑어봤다.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이거 진짜 폭탄인데요.
감사이사 이름이 그대로 있네요. 그 사람 지금도 재단에 있지? 예.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불법 로비 의혹으로 고발됐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리됐죠. 이제 증거가 생긴 거야.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깊게 숙였다. 제가 이거 맡겠습니다. 이번엔 절대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며칠 뒤 신문 일면에 새로운 기사가 실렸다. 재단 감사이사 수억 원대 횡령 정황 은폐 시도 드러나 그 밑에는 내 이름 대신 성태의 이름이 제보자로 등장했다. 나는 신문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결국 그가 나 대신 불을 붙였구나. 그날 저녁 성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봤어. 기사 잘 나왔더라. 이제 끝났다, 윤기야.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이번엔 우리가 빚을 갚는 쪽이 아니라 정의를 돌려주는 쪽이 돼야 해. 성태는 잠시 웃었다. 넌 아직도 정의를 믿냐? 아니, 믿고 싶은 사람으로 살고 싶을 뿐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한 웃음이 흘렀다. 그 웃음 속엔 50년 전의 순수함이 잠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며칠 후 재단 쪽에서 성태를 허위 제보자로 고발했다. 언론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그의 얼굴이 뉴스 화면에 연일 나왔고 비난과 조롱이 이어졌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며 손을 꽉 쥐었다. 이번엔 내가 나설 차례다. 며칠 뒤 나는 직접 검찰청을 찾았다. 손에는 봉투 한 장, 그 안엔 성태가 모아둔 원본 영수증과 내부 이메일 사본이 있었다. 이건 그 사람이 남긴 진짜 기록입니다. 담당 검사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선생님, 이건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게 맡기고 갔습니다. 그 말에 내 목이 잠겼다. 그날 새벽 성태는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가 남긴 건 단 하나, 그 봉투였다. 며칠 뒤 뉴스 속에서 헤드라인이 흘렀다. 재단 비리 전면 재수사 착수 제보자 성태 씨의 자료 결정적 역할. 그날 나는 울었다. 기쁨이 아니라 미안함이었다. 그는 끝까지 나를 지키려 했고 세상을 바로잡으려 했다. 그의 이름이 욕먹던 그때 나는 기자회견장 한복판에서 세상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진실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의 목격자일 뿐입니다. 며칠 후 봄비가 내리던 날 신문 일면에 또 하나의 기사가 실렸다. 재단 비리 전면 폭로. 제보자 성태 씨 끝내 세상을 떠나. 나는 그 기사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다. 성태야, 내가 나 대신 세상을 구했구나. 창문 너머 빗방울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졸업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세 사람. 그때처럼 이제야 진짜 웃는 것 같았다. 성태가 떠난 지 일주일째.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쳤지만 그 빛은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느껴졌다. 신문 한 장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재단 비리 전면 재수사 착수 제보자 성태 씨의 자료가 결정적 역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그의 이름 앞에 붙은 단어 제보자는 마치 무덤 비석에 새겨진 명패처럼 보였다. 성태야, 너 혼자 다 감당했구나. 나는 신문을 접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는 세상을 바로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었다. 며칠째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내는 말이 없었다. 식탁 위에는 항상 2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우린 서로의 그릇을 바라보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내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거 병원에서 당신 앞으로 왔어요.
봉투엔 성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뜯자 낡은 종이와 함께 그의 글씨가 나타났다. 윤기야, 혹시 내가 이 편지를 보낼 때쯤이면 이미 내 앞에서 말을 못할지도 모르겠구나. 사람들은 진실보다 시끄러운 거짓에 더 귀를 기울이더라. 그래도 나는 믿는다. 내가 끝까지 나처럼 세상을 미워하지 않길. 용서란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더라. 자기 안의 증오를 묻는 일이더라. 이 싸움은 나로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이어가지 않아도 돼. 대신 살아서 기억해줘. 나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눈물이 아니라 숨이 막혔다. 그는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했다. 자신을 해명할 생각도 억울함을 호소할 생각도 없이 나는 편지를 꼭 쥐었다. 손끝에 종이가 구겨질 만큼. 그리고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 성태야, 왜 끝까지 혼자 짊어졌어?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수십 번 그의 말이 떠올랐다. 용서란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의 뜻을 곱씹을수록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다. 이틀 후 나는 성태의 재단이 있던 빌딩으로 향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속삭였다. 저 사람 기사에 나왔던 사람 아니야? 그들의 눈빛 속엔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나는 내 손에 쥔 서류를 꽉 쥐었다. 그 안엔 성태가 남긴 원본 기록과 그의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이제 숨기지 말자. 이건 복수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되찾는 일이다. 재단 이사회실. 박태진 이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끔한 양복 차림이었다. 오랜만입니다, 윤기 씨. 여기까지 오시다니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당신이 성태를 죽였어요. 그는 비웃듯 웃었다. 그분은 스스로 그렇게 된 겁니다. 감당 못할 일을 벌였잖아요. 아니요. 당신이 감당 못할 진실을 만든 거예요. 나는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흘낏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게 무슨 증거라고 생각하세요? 복사본일 뿐이잖아요. 원본도 있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기자가 이미 취재 중이에요. 그는 침묵했다.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가 얼마나 많은 거짓을 덮어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 성태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고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당신이 언젠가는 양심을 찾길 바랐거든요.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금세 웃음으로 덮었다. 양심이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세상은 복잡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단순하죠.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회의실엔 긴 정적이 흘렀다. 빌딩을 나서며 늦은 오후의 햇살이 내 어깨를 스쳤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비난하는 사람도 여전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조금 가벼워져 있었다. 나는 손에 쥔 편지를 바라봤다. 거기엔 성태의 마지막 문장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진실은 싸움으로 얻는 게 아니라 버티는 힘으로 남는다. 그 문장이 내 가슴을 두드렸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들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 달랐다. 아버지, 기사 봤어요. 아버지가 그 사람 명예를 되찾았다면서요.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강했어.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말없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순간 마치 50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성태의 영정사진 앞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켰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지만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성태야, 넌 내 인생을 가르쳤다. 용서도 정의도 결국은 살아있는 자의 몫이란 걸. 촛불이 흔들렸다. 그 불빛이 내 얼굴 위에 부드럽게 닿았다. 그때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걸. 이른 아침 성태의 49제 날이었다. 작은 절당에는 몇 명의 조문객만 있었다. 나는 향을 올리고 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나를 바라보는 듯했다. 이제 내가 내 몫까지 할게.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가 남긴 편지 한 장, 그 안에 문장 하나가 계속 머릿속을 울렸다. 진실은 싸움보다 오래 남는다. 하지만 그 진실이 세상에 남으려면 누군가 끝까지 싸워야 했다. 그게 바로 내가 해야 할 몫이었다. 며칠 뒤 나는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기자로 일하던 시절의 습관이 다시 손끝에 살아났다. 성태가 남긴 문서와 이메일, 통화 녹취록을 정리했다. 그의 재단이 어떤 방식으로 기부금과 로비 자금을 조작했는지 모든 흐름을 표로 정리하고 날짜별로 정렬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50년 전의 거짓은 내 입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50년 만에 진실은 내 손으로 세상에 전해져야 했다. 이틀 후 나는 장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비됐나? 예, 선생님. 기사 내일자 일면으로 나갑니다. 단독으로 터뜨릴 겁니다.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빼줘. 대신 기사 마지막 줄에 그 문장을 넣어줘. 어떤 문장 말씀이세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진실은 싸움보다 오래 남는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속에서 성태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나는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한 장의 USB를 봉투에 넣었다. 그 위에 짧게 적었다. 그의 이름을 잊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신문사 건물 앞에는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 있었다. 재단 비리, 핵심 인물 구속 수사 착수,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을 장식했다. 뉴스 화면엔 박태진 이사의 얼굴이 실렸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기자회견장이 열렸다. 그곳엔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박태진의 비서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님 지시로 회계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태 선생님이 그걸 막으려 했습니다. 순간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폭발했다. 그 한마디로 50년 묵은 진실이 마침내 세상 위로 떠올랐다. 그날 오후 나는 조용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다. 성태 제보 진실로 확인 재단 이사 전원 해임. 그 제목을 읽는 순간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멀리서 아들이 다가왔다. 그의 표정엔 오랜만에 웃음이 있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지. 시작이요?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세상이 시작된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의 의미를 다 알진 못했겠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이해의 온기가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조용히 재단 건물 앞을 찾았다. 건물 외벽엔 새로운 현판이 걸려 있었다. 성태 인재 장학재단. 그의 이름이 새겨진 금빛 글자가 햇살에 반짝였다. 나는 그 현판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너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있다. 그 순간 내 어깨 위로 한 줄기 바람이 스쳤다.
마치 누군가 내 등을 다정히 두드리는 듯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며칠 후, 집 거실 한켠 책상 위에 작은 액자를 하나 올려뒀다. 그 안엔 성태와 나 그리고 철수 셋이 웃고 있는 졸업사진. 그 앞에 5만 원 한 장이 놓여 있었다. 50년 전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든 그 돈. 나는 그 돈을 액자 앞에 두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이제 빚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낸 약속이야. 촛불을 켜자 작은 불빛이 사진 속 웃음을 비췄다. 그리고 방안 공기 속에 잔잔한 따뜻함이 번졌다. 봄비가 그친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나는 창가에 서서 오랜만에 커튼을 활짝 열었다. 방 안가득 들어오는 빛이 낯설 만큼 따뜻했다. 책상 위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3명의 젊은 얼굴. 성태, 철수, 그리고 나. 그리고 그 앞엔 여전히 5만 원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돈은 이제 죄의 상징이 아니라 기억과 약속의 증표였다. 며칠 전 재단 측에서 연락이 왔다. 성태 장학재단의 첫 장학생 선발식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양복을 꺼내 입었다. 구겨진 주름이 많았지만 오늘은 그냥 그대로 입기로 했다. 행사장은 따뜻한 봄 햇살로 가득했다. 젊은 학생들이 줄지어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희망이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장학금 수여식은 고 성태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곁을 끝까지 지켜주신 윤기 어르신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향했다.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벅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행사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선생님, 혹시 성태 선생님을 직접 아셨나요? 그래. 친구였지. 평생을 미워하고 또 사랑했던 친구. 그분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 진실을 선택하는 사람으로요.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성태가 미소 지으며 들었지? 이젠 내가 할 차례야. 하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래,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나는 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봄꽃이 흩날리며 길 위로 떨어지고 햇살이 그 위를 감쌌다. 멀리서 아들과 손녀가 걸어왔다. 손녀가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TV에서 봤어요. 그 착한 할아버지 친구 이야기요. 나는 웃었다. 그래, 그 친구 덕분에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단다. 손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그 아저씨는 이제 어디 갔어요? 글쎄, 하늘 위에서 우리 보고 있을 거야.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걸 보면 아마 제일 크게 웃으실 거야. 손녀는 천진하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다.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해서 나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나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성태야, 내가 믿던 세상 조금은 나아졌어. 그 말과 함께 바람이 내 옷깃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엔 익숙한 향기가 섞여 있었다. 그가 늘 마시던 커피 향처럼 따뜻한 냄새였다. 저녁 무렵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한 아이가 진실을 믿겠다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면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성태야, 이제 정말 놓아줄게. 하지만 넌 내 안에서 계속 살아있을 거야. 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마치 세상이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한 색이었다.
밤이 찾아오자 나는 다시 성태의 사진 앞에 앉았다. 촛불 하나를 켰다.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너는 나를 용서했지만 나는 이제야 나를 용서한다. 촛불이 천천히 작아졌고 그 불빛 속에서 그의 미소가 보이는 듯했다. 잘 가라, 성태야. 그 말과 함께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랜 시간 눌러왔던 숨이 천천히 풀리듯 가슴이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다시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탁자 위엔 어제 꺼진 촛불 하나와 그 옆에 남은 5만 원 한 장. 나는 그것을 들고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편지 한 줄을 써서 함께 넣었다. 성태야, 이제 이 돈은 내 이름으로 세상에 쓰일 거야. 그 봉투는 그가 만든 재단에 기부되었다. 그로써 50년 동안 이어진 한 장의 돈과 두 사람의 약속은 드디어 완성되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넌 나에게 상처였고 동시에 나의 구원이었어.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조용히 대답하는 듯했다. 이제 됐다, 윤기야.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듯했다. 50년의 긴 죄와 용서의 여정이 드디어 한 줄의 평화로 마무리되었다.